여기 한국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탈리아 여성이 완전히 돌변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국제대회가 열린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한국에 가게 된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가야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발자를 꿈꿔왔던 저는 자연스레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꿨을 만큼 한국은 제게 꽤나 특별한 국가였는데요. 저는 한국의 경공업 중심의 수출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역사에 몹시 흥미를 느끼기도 했고, 한국은 엄청난 콘텐츠 강국으로 이들의 콘텐츠 산업과 브랜딩에 대해서도 큰 호기심을 가졌거든요. 아무래도 이탈리아는 패션과 음식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지만 개발자로서의 꿈을 펼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손쉽게 한국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 유학에 도전하려고 할 때쯤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맙니다. 저는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한국 대신 중국으로 유학 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거든요. 그 즈음에 중국도 한국을 따라 기술 혁신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한국보다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지 않냐며 이왕 유학 갈 거면 중국으로 가라고 저를 설득하셨죠.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꽤나 많은데 이들은 저희 부모님께 현재의 중국의 기술 수준과 인프라는 한국을 추월한 지 오래고 교육 수준도 중국이 훨씬 높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우겨댔고, 결국 그들에게 세뇌당한 부모님께서는 제가 중국으로 유학 가지 않으면 유학 비용을 대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저는 부모님의 뜻대로 강제로 중국에 보내지게 되었고, 중국에서 반드시 실력을 쌓아서 한국으로 초청 장학생 신분으로 들어오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부푼 꿈을 안고 오게 된 중국에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제가 사기 유학을 오게 되었음을 직감하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인프라들을 구축해 놓았다더니 그건 대도시에 보여주기식 랜드마크 건물들일 뿐 중국의 서민층의 사회로 점점 들어올수록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거든요. 일단 대중교통부터가 그랬습니다. 중국은 도시 어디서나 친환경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며 자랑해댔지만 현실은 거의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고물버스에 중국인들은 서로 먼저 타려고 새치기를 해대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죠. 또한 몇몇 중국인들은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 몰래 창문으로 탑승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민의식에 엄청난 절망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맛보기일 뿐이었어요. 중국의 대학교에 도착해서는 더욱 충격적인 모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숙사 4인실 방을 배정받았는데 중국 대학생들은 한 명 있어도 비좁은 방에 4명이 끼어 살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유학생이라 그나마 4명의 정원을 지킬 수 있었지만 몇몇 운 나쁜 중국 학생들은 이런 좁은 방에 4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살기도 하더군요. 심지어 이곳 기숙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인지 모든 공공시설물들은 도난방지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가끔은 따뜻한 물도 안 나와서 엄청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중국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대학교 식당에서는 종종 식사에 벌레가 나온다거나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온다거나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불평을 하자 중국 학생들은 별거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거든요. 그래도 선진국인 중국이니까 이 정도지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모래가 씹힌다더라. 넌 중국에서 공부하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 해. 중국 학생들은 정말 뜬금없게도 한국을 엄청난 라이벌 상대로 여기는 듯 했고 뭔가 한국에 대한 알 수 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중국 길거리를 걷다 보면 누군가의 배설물들을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대형견의 배설물쯤이라고 생각하고 딱히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언제 한 번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러한 배설물을 직접 생산해내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 이후 저는 거리 공포증까지 생겼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역시나 너무나도 태연하더군요. 그래도 중국인이 거리에 배설물밖에 없는 거지. 한국은 길거리에 온통 거짓대들과 노숙인들이 구걸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밤만 되면 너무 위험해서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다던데? 이들은 대체 어디서 구했는지 한국에 거의 수십 년 전의 노숙자 영상을 가져와서 한국을 비하해댔고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처음에는 학을 떼면서도 점점 이들에게 세뇌가 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한국을 문화 도둑국이니 가난한 나라니 하며 비하를 하면서도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한국 콘텐츠에는 정말 엄청나게 열광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의 내면에는 동경이라는 감정이 숨겨져 있는 듯 보일 정도로 이들은 한국인들보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했어요. 문제는 이들은 좀처럼 K-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K-팝 대신 아시안팝, A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 전통요리나 의상을 보고도 저건 중국의 전통의상이고 한국이 도둑질해 간 거라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결국 한국 문화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던 저조차도 점차 중국인들의 끊임없는 궤변과 세뇌에 빠져들어갔고 중국에서 2년 정도를 보낸 뒤에는 이제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어떠한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여긴 중국이니까 망정이지 만약 한국이었으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고 점차 사고방식을 중국인들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국에서 국제 코딩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매우 저명한 대회였기에 저는 이러한 대회를 왜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개최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대로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말 그대로 정말 얼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 친구들이 보여줬던 가난한 사람들 투성이의 위험한 한국 모습은 대체 어디 있는 건지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굳이 대도시 중심부가 아니더라도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길거리에는 노숙이는커녕 쓰레기조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들고 다니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다들 휴지와 배변 봉투를 들고 다니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대소변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지만 한국에서는 반려견의 배설물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역시나 더욱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인프라였어요. 물론 한국의 정시성을 지키는 최첨단 전기버스나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도 최고였지만 더 놀라웠던 건 바로 따릉이라는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었는데요. 저는 외국인 가이드북에서 서울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따릉이 이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습득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모든 설명을 중국어로 적어놔서 정보 하나 얻으려면 갖은 고생을 해야 했지만 한국의 친절한 설명은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인과 다름없는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보관소 위치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 모바일 결제를 통해 자전거 대여료를 지불하고 서울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자전거 대여소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 부족하지 않게 수많은 최첨단 공용 자전거를 구비해둘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건 제가 중국인들에게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도 자전거 대여소가 있긴 하지만 절도 문제 때문에 모든 바퀴를 주먹만한 자물쇠로 잠가놓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한 번 빌리는데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닌데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자전거를 분해해서 훔쳐가는지 대여소에서는 매번 화가 난 대여소 주인의 중얼거림이 끊이질 않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휴대폰 하나만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제가 배우고자 했던 스마트 기술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한국에 다시금 동경의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놀라기는 일렀다는 듯 제게 계속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중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식당들과 노점상은 매우 비위생적이니 음식을 사 먹을 때 각별히 주의를 하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살면서 중국의 식당만큼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곳을 본 적이 없기에 겁에 질려서 한국의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본 뒤 요리를 해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본 한국 마트에는 최첨단 비서 로봇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로봇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중국에서 미래 산업의 혁신이라며 야심차게 개발했다가 기술 부족의 이유로 도입되자마자 오류투성이인 고철 로봇으로 판별나서 그대로 폐기 처분된 로봇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그저 평범한 마트에 마저 이러한 최첨단 비서 로봇이 상용화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한국의 첨단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한참 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이건 무늬만 최첨단 로봇이지 실제로 사용해보면 오류투성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봇은 제가 관심을 보인 재료를 바탕으로 라벨을 읽고 가격을 비교하고 심지어 요리법까지 제안하는 등 놀라운 AI 기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모든 과정은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었고,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마트 진열대에는 실시간 판촉 행사와 재고 수준을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가격표까지 붙어 있었는데요. 이건 개발자를 꿈꾸는 저조차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놀라운 아이디어였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무궁무진한 창의성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사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현금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다며 중국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지만 한국처럼 고차원의 기술이 있어야만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는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마트에서는 애초에 기본적인 재고 파악조차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모든 작업을 마트 직원이 수기로 처리하고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국에서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쌀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중국의 대형마트 측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구매한 제 잘못이라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하며 환불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최첨단 기술은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람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저는 직접 겪어본 한국은 적어도 중국의 두 수 이상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 마트의 신기한 기술에 감탄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저는 화장품 매장에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화장품 코너 한편에 위치해 있는 스마트 거울에서는 제가 가상으로 화장을 해볼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장품 매장에서는 테스터용 화장품들을 아낌없이 구비해 놓아서 무료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끔 해놓았거든요. 저는 한국의 기술에 놀라는 한편 무료 테스터 화장품을 구비해 놨음에도 한국인들은 아무도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훔쳐가지 않는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자신들은 대국인이라며 으스대는 중국인들이지만 중국인들은 공짜라면 눈까지 뒤집혀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혀가면서까지 공짜를 누리려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테스터 화장품을 도입한 적이 있는데, 공짜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중국인들이 립스틱을 잘라서 주머니에 넣어간다거나 별도의 물병을 가져와서 로션들을 전부 담아간다거나 해서 순식간에 화장품 매장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 수준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다음에 사용할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매너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드디어 제가 그동안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날조에 속아서 세뇌당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최고의 선진국이자 기술 강국인 한국이 그럴 리가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자동으로 상품들을 스캔하고 포장까지 해주는 스마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순식간에 물건의 결제까지 마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도대체 제가 마트를 방문했던 건지 아니면 소매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기술 박람회에 다녀온 건지 모를 오묘한 감정까지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회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대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꽤나 우등생이었고 적어도 중국 내에서는 적수가 거의 없을 만큼 뛰어난 학생이었기에 최소한 수상은 기대한 채로 대회에 임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도대체 이게 국제대회인지 한국인들만을 위한 대회인지 모를 정도로 한국 대학생들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그렇게나 기술 강국이라던 중국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던 저였는데, 저는 그저 사자없는 밀림에서 왕노릇을 하던 여우였을 뿐 진정한 인재들을 만나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록들은 한국 학생들이 전부 가로챘고, 저는 2년 전에 제가 최악의 선택을 했구나 싶어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제대회에 나온 중국 학생들은 전부 한국 학생들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국의 기술과 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압도적이었고, 저는 최고의 나라를 바로 앞에 두고 그저 쓸데없는 나라에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에 와서 충격적인 사실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회에서 졸전을 거두고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여러 논문을 찾아봤을 때 한국에서는 이러한 논문을 찾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명하다 싶은 사이트들은 전부 차단해놨고 논문도 제한적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전혀 없어서 저는 한국 IP로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뭔가 더 넓은 세상에 나온 느낌이 들었고, 이런 큰 물에서 공부한다면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중국 정부에서 차단해 놓은 사이트들까지 들어가 본 저는 이곳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은 후진국이자 가난한 국가고,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 국가들이 선망하는 선진국이라던 중국인들의 말과는 반대로 한국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문화 강국이자 선진국이었고, 오히려 중국은 전 세계인들이 혐오하는 최악의 국가였거든요. 저는 이제야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하면서도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세뇌당해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제겐 중국인들의 이러한 모순된 모습을 알아챌 기회가 많았거든요. 중국인들은 1인 실방을 6개로 쪼개서 쓰는 가난한 생활을 하며 생필품의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의 것을 훔쳐서 사용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 유학생들은 매번 풍족한 생활을 하며 유명 브랜드의 고급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곤 했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범적인 성품을 보여주곤 했죠. 결국 한국에서 모든 비밀을 알아차린 저는 중국 대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한국 대학교로의 국제 편입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한국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국가고, 저는 한국의 발전된 인프라는 저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임을 확신하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